저는 오늘도 낡은 대합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며 낡은 유리창을 흔듭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기운에 몸이 움츠러들지만 벌써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군용 담요 한 장이 제 전부라. 늘 새벽마다 이불을 박차듯 털고 일어나곤 하죠. 먼저 하는 일은 선로를 살피는 겁니다. 삐걱대는 목재 발판을 밟으며 플랫폼 끝까지 걸어가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죠. 여름이면 허리까지 올라와서 꼭 풀숲 같고 겨울이면 앙상한 줄기들이 선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저는 늘 작은 낫을 들고 다니며 그것들을 정리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겐 아직도 이곳이 여기고 저는 여전히 영무원이라는 사실만 중요하니까요. 할아버지, 또 청소해요. 마을 아이가 플랫폼 위에 나타납니다.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그래. 역은 깨끗해야 한단다. 기차는 안 다니잖아요. 언젠가는 올지 몰라.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달려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왜 여기서 사느냐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대합실 안은 늘 썰렁합니다. 낡은 의자 몇 개가 삐뚤빼뚤 놓여 있고 매표소 창구는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창구 유리에 제 얼굴이 비치는데 주름살 깊은 노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제 자신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영무원 모자를 눌러쓴 제 과거가 겹쳐 보이곤 하죠. 점심은 허술합니다. 작은 화로에 물을 끓여 묵은 쌀을 넣고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 먹습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남들이 보면 불쌍하다 하겠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오직 기다림만이 저를 살게 하니까요.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기차 휘슬 소리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들은 듯 생생하게요. 눈을 감으면 승객들이 내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내방송이 울리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해 가끔은 지금도 기차가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구나. 하지만 곧 오겠지. 아침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대합실 구석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멈춰버린 바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지만 저는 습관처럼 그 앞에 섭니다. 마치 여전히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는 영무원인 듯 행동하는 거죠. 선생님, 또 여기 계시네.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 역은 제 자리니까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기차는 안 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대합실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깡통에 물을 붓고 낡은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프를 조금 넣어 국처럼 마시니 허기는 어느 정도 달래지더군요. 이 단출한 식사가 저를 하루 더 버티게 합니다. 그날 오후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지내시면 위험합니다. 주민등록도 정리하시고 연금도 받으셔야죠. 시설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저는 여길 떠날 수 없어요. 도대체 뭘 기다리시길래 이러세요? 저는 대답 대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역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면 그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던져왔던 것이니까요. 정말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기다림이 끝날 날이 오긴 할까요? 저는 다시 플랫폼 끝에 섰습니다. 한없이 이어진 선로가 저를 바라보는 듯, 저를 향해 다가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이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저 선로 끝에서 기차가 들어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곧 기차가 올 겁니다. 아직 시간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간혹 불쌍하다는 눈빛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미 20년도 더 전에 문을 닫은 역입니다. 기차가 지나가지도 않고 시간표란 것도 사실 오래전에 의미를 잃은 종이 조각일 뿐이죠. 그래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기차가 들어올 거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젊은 기자가 찾아와 묻더군요. 할아버지,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이곳에 계신 겁니까? 그 질문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순간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떠난 사람을요. 기자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대답을 이어가지 않을 걸 안 듯 보였죠. 사실 저도 그 대답을 끝까지 내뱉기가 힘듭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너무 큰 상처라서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요.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선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은 환영처럼 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서 바퀴가 철로를 긁는 소리. 역에 멈춰 서는 바람의 울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강장 끝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언제나 바람뿐 그리고 낙엽뿐이죠.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시작했네. 허망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 말이 아프게 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제게 이 기다림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삶의 전부니까요. 기다리지 않으면 저는 아마 벌써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어느 해 겨울 역 앞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세요? 저는 고구마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기다린다고 올 사람이면 벌써 왔을 겁니다. 할아버지 몸 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 말이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건 곧 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역은 고요해지고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 속에서 언젠가 이 역에 내릴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때 저는 오랜만에 다시 사람다운 미소를 짓게 되죠. 기다림이 헛된 것 같아도 그 상상 속에서라도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 영희였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영희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동생 특유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집에 가자. 제발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영희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아직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영희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누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야? 엄마야? 아니면 아버지야?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아. 제발 현실 좀 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들이다. 내 아들. 그는 여기로 올 거다. 순간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나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뒤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가 언젠가는 이 역으로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아마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어.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제발 이제라도 집에 돌아가자. 저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넌 모른다.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히 그 아이를 그리워했는지. 나는 반드시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잖아.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언제까지 그 기다림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 거야, 오빠.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멈추는 건 제겐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가끔 역으로 찾아와 음식을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데려가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엔 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 끝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는 올 거다. 며칠이 지나고 영희는 다시 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이는 영희의 남편, 그러니까 제 매제였습니다. 매제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형님이 여기 있는다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몸은 약해지고 계신데 이대로 겨울까지 버티시다간 큰일 납니다. 저는 묵묵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매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집에 가자. 제발 나 아직 오빠 잃고 싶지 않아. 엄마 아버지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손을 꼭 쥔 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매제가 한 발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그렇게 버티면 가족만 힘들어집니다. 영희는 밤마다 형님 걱정으로 잠을 못 자요. 그거 아십니까? 형님이 집 나간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그 세월을 버티며 동생이 뭘 견뎌왔는지 아세요? 그 말의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여길 떠날 수는 없다. 만약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반드시 내가 여기서 맞아야 하니까.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섰습니다.
매제 역시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옮기며 끝내 저를 설득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합실 한쪽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미련한 걸까? 정말 그 아이는 오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이니까요. 끝까지 기다려야 할 사람이니까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폐역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합실 유리창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에 몸을 감싸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마도 폐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얼굴이 왜 이래?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 이대로 두면 큰일 나. 매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더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 병원에 안 가시면 정말 우리 손으로라도 형님을 끌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아직 올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영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와 오빠. 이제 제발 현실 좀 봐. 아무도 안 와. 오빠만 스스로 갇혀 사는 거야. 그 소리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굳게 유지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온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 그 순간 매제가 경찰과 구청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걸까?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영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제는 말해야겠어. 사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아들은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걸 나도 오래전에 들었는데 차마 오빠한테는 말 못했어. 오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니까. 순간 제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언젠가 돌아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영희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제 그만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오빠 아들은 이제 오지 않아. 오빠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목소리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이렇게 기다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야?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야. 오빠의 기다림은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제는 오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남은 시간은 오빠를 위해 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니
오래전 아들과 함께 눈밭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얼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야 너를 보내줄 수 있겠다. 그동안 못해준 것 다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했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 속에 갇혀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마지막 역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죠. 영희는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편히 쉬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지켜줄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마음을 덮어주는 듯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기다림을 끝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 떠난 아들과 함께 기차가 역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마지막 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